안녕하세요. 컨선 월드와이드 한국 대표 이준모입니다. 2020년 세계 기아 리포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한정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는 온라인에서 더 많은 분들께 기아 현황을 보고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현재 접속자가 30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멀리 아일랜드에서 저희 대표 CEO인 도밀 맥소리도 이걸 보고 계시고 또 주한 아일랜드 대사님이신 줄리안 클레어 대사님도 같이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대미문의 상황, 반복되는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 제로원 건은 가능할까를 진지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지 않으면 팬데믹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의 관심이 닿지 않는 극빈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확인하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워낙 큰 주제라 1시간 30분 안에 모두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빈 지역을 중심으로 공중보건 위기와 식량 시스템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면 이후 Q&A 순서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세계 기아 지수와 제로 헝거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2020년 세계 기아 지수와 제로 헝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올해 표지로 되어 있는 저 사진은 카슈미르 지방에 있는 한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올해는 마스크 없이는 살아가기 되게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아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고통입니다. 또 사전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아를 일상 속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매일 배고픈 배를 잡고 잠자리에 드는 인구가 무려 6억 9천만 명입니다. 6억 9천만 명은 전 세계 78억 인구의 약 11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아에 대해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아를 측정한 것이 세계 기아 지수입니다. 그럼 세계 기아 지수의 구성을 살펴볼까요? 크게는 전체 인구의 영양 결핍률과 그다음에 영유아 사망률 그리고 아동의 영양 부족에 대한 것을 담고 있고요. 특히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미량 영양소의 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체중과 허약은 급성 영양실조, 발육부진은 만성 영양실조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 기아 지수는 총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낮음, 보통, 심각, 위험, 극히 위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132개국의 데이터를 조사해서 난 결과입니다. 데이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했듯이 측정하지 못하면 평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국가를 식별하고 사회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기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못 해드렸는데 제 홈페이지에서 글로벌 인덱스 2020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데이터 없이 기아와 영양 결핍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세계 기아 지수 지도입니다. 낮은 단계의 국가가 48개국, 보통 단계의 국가는 26개국, 심각 단계는 40개국,
위험 단계는 11개국이 있습니다. 올해는 극히 위험 단계의 국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전 세계는 처음으로 보통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심각 단계, 세부적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고 남아시아는 저체중 아동 비율이 높습니다. 차드와 DR 콩고의 상황에 대해서는 레카 츠토파 저의 컨선의 레저널 디렉터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데이터가 없는 위험 단계 국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전 세계로 보면 기아는 보통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의 가장 어려운 국가는 차드와 동티모르, 그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사실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특히 3년 연속으로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였던 중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예멘, 시리아가 포함된 이들 8개 국가는 대부분 분쟁이나 정치 불안을 겪고 있는 곳들입니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SDG를 통해 세운 목표 제로 헝거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완만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다시 2005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상황은 올해 또 하나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데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려운 국가들은 내전, 기후변화, 기아, 그리고 팬데믹을 동시에 겪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올해 동아프리카를 강타했던 또 하나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실까요? 네,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아주 큰 피해를 이미 추수를 앞두고 있는 곡물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아주 많은 피해들이 있어서 기아에 더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구하러 가기가 어렵고 음식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도 3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예방 때문에 병원들이나 다른 보건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다른 수의성 질환이나 다른 전염병들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이 붕괴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난민촌 같은 경우에는 뉴욕 도시에 6배 정도의 밀집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제재 상황에서 극빈 가정이 처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케냐 나이로비 슬럼가에 있는 사진입니다. 벽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Let's fight Corona together라고 되어 있는 저 벽화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을 알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의 코로나를 돕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비누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TV와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공중보건의 붕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윤사 목사님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세계 5대 작물 중에 하나인 옥수수입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토지 면적보다도 아주 더 큰 넓은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농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아프리카의 극빈층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영국의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의 로빈 펠로우님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계신 그 가족들은 우리나라 일반 가정처럼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물들을 배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으로 식량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근데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컨선의 그 중앙아프리카의 지역 총괄 디렉터인 레카가 좀 더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레카에 대한 그 설명을 통해서 컨센은 어떻게 그 지역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치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티아 센이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유로의 발전이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갖고 앞으로의 시간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회와 극빈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저희 컨선 월드와의 미션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공중보건 위기와 기아 연결 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서는 한국의 보건개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이윤상 연수대 보건대학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의료 보건에 대한 사업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발표 후에 자연스럽게 토론의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윤상입니다.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발표 주제, 제 발표 내용은 공중보건의 위기와 기아의 악순환에 대해서 발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아시아로 전파가 되다가 이러한 전파가 유럽으로 이어지면서 아프리카까지도 이어지게 됐고 미국으로 전파가 되면서 점차 또 지속적인 확산을 거치면서 중남미 등에는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상당히 많은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시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남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고 러시아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다시 동아시아 지역 또 한국도 최근 들어서는 다시 그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코로나19의 발생은 5,900만 명의 환자를 발생을 하였고 또 140만 명의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기아와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6,90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말까지에 들어서는 이것이 1억 3,200만 명 정도가 더욱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는 4,700만 명의 아이들이 특히 5세 이하의 아이들이 그 기아 상태에서 그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코로나19는 이러한 영양실조에 있는 아동들을 훨씬 더 높은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의 위험, 생존의 위험만이 아니라 그 성장 발달이 더욱더 취약해지고 또 이제 성장 발달과 함께 학습의 역량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다양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큐트 헝거라고 불릴 수 있는 극심한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700만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상황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극심한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80% 정도가 올해는 더욱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기아의 추가적인 발생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험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가 백신을 확보할 수 있기 전 상황까지는 세계 식량 기구에 의하면은 백신 이외의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위험과 또 혼란 그리고 전세적인 이제 식량 등 안보의 위험 속에서 이민과 이주의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식량이라는 백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은 세계의 기아의 상황, 글로벌 헝거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지난 4년 동안 기아의 상황 자체가 70% 정도가 더욱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의 상황이 70% 정도 증가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이제 오게 되면서 특히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식량을 공급을 받는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또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 안보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등에서는 13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90%가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유행은 식량 안보 또 기아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식량 안보 그리고 기아 그리고 이러한 영양실조의 상황이 감염병과 악순환의 비셔스 사이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 보시면 영양실조, 언더 뉴트리션의 상황은 사람에게 면역의 저하의 상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의 저하의 상태가 있게 되면은 감염병에 감염되는 질병 발생의 위험을 느리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감염병의 발생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의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서 사람에게 질병이 일어나게 되면은 식욕이 감소하게 되고 또 영양의 흡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또 감염병을 싸우기 위한 그러한 이제 신체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 감염병을 대응하는 신체의 칼로리 소모의 상태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의 몸 자체가 이러한 감염병에 감염된 상황에서는 증가된 에너지의 니즈 상태로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영양실조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되고 이것이 다시 면역이 저하되고 질병 상태에 대한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면서 감염병이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염병이 일어나는 상황에 있어서 영양실조가 있는 상태의 사람이 감염병의 상태에 더욱더 영향을 더 심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기본적인 이제 영양실조 상태가 없는 상황에서도 감염병이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났을 때 감염병의 상황이 이제 영양실조의 상황 그리고 또 이런 기아의 상황도 더욱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또한 이제 이런 비셔스 사이클이 악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과 또 기아의 상황, 또 영양실조의 상황은 상호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기존에 또 일어나고 있는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또 5세 이하 사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병 상태에 있어서도 영양의 그 영양과 기아의 영향이 상당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5세 이하 사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그 폐렴과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폐렴은 5세 이하 사망률에 있어서 17%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5세 이하 사망률의 폐렴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을 때는 이 폐렴의 상황에 있어서 44%까지는 영양실조의 상태가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설사, 다이어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설사의 같은 경우도 17%의 5세 이하 사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73% 정도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이유 때문에 이 사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다른 질환에 있어서도 영양실조와 기아의 상태가 보건으로 인한 다양한 감염병 그리고 또 만성병 등의 질병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질병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상황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제 중요하게 영양물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의 급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194개의 국가에서 학교의 폐쇄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그 식사를 잘 받지 못하게 되는 영향을 받는 아동이 전 세계적으로 3억 6,800만 명이나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의 상황은 단지 감염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기아와 식량 안보에 대한 식량에 대한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식량 안보의 상황과 영양의 상태에 있어서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들이 락다운 상황, 도시들이 봉쇄되는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가 이제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생량의 서플라이 체인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위해를 겪게 되고 서플라이 체인의 디스럽션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식량 생산의 상황 자체도 여러 가지로 악화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량에 대한 공급이 불평등하게 이제 일어나는 효과가 있게 되고 또 이제 그러한 식량의 생산도 지속적으로 비효율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기아 또 이제 가난을 이제 증가시키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식량 안보 그리고 이제 영양의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영향을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다음 발표에 있어서 로빈 엘더스 채텀하우스 시니어 펠로우님께서 더욱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가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에볼라의 상황에서 2014년도 에볼라 대유행 상황에서 일어났던 상황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에볼라 상황에서는 에볼라가 일어나서 죽어간 이제 피해자들도 많지만 에볼라의 상황이 서아프리카 지역의 말라리아 발생 그리고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증가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는 보도 등도 이어져 왔습니다. 또 이 에볼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다양한 사망의 상황을 다시 추계를 해봤을 때 에볼라로 인한 에볼라로 인한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같은 기간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이 80%가 증가했고 또 HIV 에이즈로 인한 사망이 25%,
그리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40%가 증가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이 단지 그 팬데믹, 그 코로나19라든가 에볼라 등의 감염병 자체로 인한 상황도 있지만은 또 이제 보건의료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말라리아에 대한 다양한 치료와 말라리아 방역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75%가 감소될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은 기존에는 2018년도 추계를 했을 때 38만 명 정도까지 사망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위해서 저희 이 세계 사회가 낮춰왔었는데 이 사망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76만 9천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는 기존의 에볼라 당시의 영향 못지않게 코로나19의 현재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말라리아 이외의 다양한 질병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2019년에 글로벌 보건안보에 대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인덱스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글로벌 보건안보 인덱스는 또 글로벌 헝거 인덱스와도 같이 글로벌 보건안보의 준비 상황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 글로벌 보건안보의 인덱스,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인덱스를 글로벌 헝거 인덱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점은 글로벌 보건안보에 대한 준비도를 나타내주는 이 글로벌 보건안보 인덱스가 좀 심각하게 취약한 국가들이 또 글로벌 헝거 인덱스가 취약한 국가들과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잠재적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남아시아 지역 등에 있어서는 인도나 이러한 이제 지역에 있어서도 이런 취약성은 앞으로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염병과 또 기아에 대한 이제 노력은 서로 따로 이제 관련성이 없이 따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이제 작용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이제 잠재성에 대한 염두를 두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그 다양한 공중보건의 위기, 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지속적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에이즈와 이제 그 조류독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그 다제내성 결핵과 그리고 이제 사스, 에볼라 등의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있지만은 또 향후의 미래에는 또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팬데믹이 또 인류 사회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감염병 분야 관련해서는 감염병이 단지 보건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만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감염병과 관련된 보건안보에 대한 노력이 보건의료 체계 강화에 대한 노력과 통합적으로 노력이 기울어져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된 글로벌 헝거 인덱스에서 나타난 그 영향과 기아에 대한 이슈를 생각을 해볼 때 향후에는 보건안보적인 감염병에 대한 어떤 노력과 보건의료 체계 강화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영양에 대한 다양한 액션과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있어서 또 특히 이제 영양 자체를 논할 때도 현재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게 푸드 프로덕션, 푸드 시스템, 그 식량을 생산하는 이런 시스템 체계에 대한 노력이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과 같이 가야지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이 비단 영양과 이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노력만이 아니라 또 소셜 프로텍션으로 대변되는 그 생활에 대한 그 보장에 대한 그 지원도 함께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있어서는
그 시스템적인 어프로치가 이제 필요하고 단지 영양에 대한 노력이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와 또 이제 사회경제적인 노력을 포함한 통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중보건에 대한 어떤 지원과 함께 영양에 대한 그 노력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이러한 그 총체적인 통합적인 노력이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여기로 마치겠고요. 그럼 그 다음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발표 주제는 그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로서는 좀 생소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 이러한 위기가 식량 시스템에 관련해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로빈 엘더스 그 채탐 하우스의 시니어 컨설팅 펠로우 로빈 엘더스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빈 엘더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and thanks so much for your kind introduction and for the invitation to be part of this important event. I'm delight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share some ideas as to how we can transform our food systems for the benefit of people everywhere and our planet. Together with my colleagues from the Global Health Programme at Chatham House, I'd like to acknowledge the support of Concern Worldwide, Welltunga Hilfi, and the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The Global Hunger Index report for 2020 has rightly focused on undernutrition in particular in the poorest countries on our planet. I've included this particular map because it reveals that in addition to hunger in low-income countries, we have a range of malnutrition problems across most countries, including middle and high-income countries. So clearly, our global food systems are not working for the benefit of all. While much of the world's media has focused on the COVID-19 pandemic, as my fellow panelists have mentioned today, other crises have been unfolding that hav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on the poor. If we go to the next, the continued eastward spread of African swine fever virus has greatly reduced the global pig population, and it's severely impacted smallholder pig farmers. The fall armyworm, it's a pest that attacks staple crops such as maize, and that's had a huge impact on household food security across multiple and growing numbers of countries. Unfortunately, avian influenza continues to cause mortalities in chickens in many countries, and it's contributing to inadequate supplies of nutritious food of animal source. At the same time, our world is battling climate change, the loss of biodiversity and agrodiversity, growing problems with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an increasing frequency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o you can see that we're reinforcing this message of having to deal with multiple crises. And in one way or another, all of these issues are linked to food and how we produce and distribute it. This particular illustration of a food system is presented using a typical value chain model to present the key components. To achieve a sustainable and nutritious food, we need to ensure that each component is making a net positive contribution. For instance, from ensuring that women who are involved with agriculture and food production work under conditions that enable them to be able to breastfeed their children for up to 6 months of age and not having to choose between working and nourishing their child. To linking, if we then look at production, we need to link what food is produced with the dietary requirements of our populations. In terms of processing and storage, we need to ensure that nutrients are not lost
due to prolonged storage or inadequate preservation facilities. In terms of marketing and retailing, it's really crucial that we're able to guarantee access to affordable and nutritious food. If we think about what we consume, we need to help people understand how to consume foods that match their requirements, and very importantly, the importance of not wasting food and of ensuring that nutrients are recycled so that they're not lost to the food system. The food system that I've just presented, and if we go to the next slide, the previous slide fits within this larger environmental systems. In our Global Hunger Index essay for 2020, we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taking an interdisciplinary and intersectoral approach to tackling hunger. Human health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health of terrestrial and aquatic animals, to plants and the environment. In our essay, we argue that a One Health approach should be adopted to develop policy frameworks that positively reinforce good practice, that achieve good outcomes, and very importantly, in this post-COVID-19 or in this COVID-19 world where all government and household budgets are being stretched,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re's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funds and resources across all sectors. In our essay, One Health, Zero Hunger, we've proposed recommendations for action across 3 timeframes, including the immediate actions that need to be taken now, actions that need to be taken over the coming decade, and beyond 2030, actions that will be required moving forward. In terms of immediate actions, we recommend that we have to be able to sustain current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during COVID-19. As the previous speaker highlighted, the movement control and a range of public health measures have inadvertently impacted on the movement of food, on the distribution and the production of food. So finding a way that health and agricultural sectors and transport sectors can work together to ensure access to food is really quite crucial. Secondly, we need to ensure that governments, donors and NGOs are able to work closely with community organisations. This is really important to ensure that social protection measures are able to reach the most vulnerable, many of whom will not be on formal lists. And thirdly, we need to improve the coordination and efficiency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to ensure that the funds invested yield the greatest return. Importantly, leading up to 2030, wh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targets are to be met, we have to accelerate progress on achieving the seco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of zero hunger. And to do this, we recommend that we use lessons that we are learning during these crises to build safe and resilient food systems, as the UN says, to build back better. We also recommend that there be a review of global and multi-sectoral agencies involved with food, health, and economic systems, and to do this through an interdisciplinary One Health lens. We'd like to use the One Health. We'd like to see the One Health approach being used to sustain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nutrient recycling. We've also mention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both formal education, informal education, for students and for adult learners, that their curricula match their local circumstances so that what they're learning about education, what they're learning about nutrition are things that they're able to implement under their local conditions.
The final point here, and a very important one, relates to trade. Trade is not only important about economics. Trade should also include metrics that will measur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that guarantee that trade is contributing successfully to sustainable development. Clearly, we recognise that not all of our food system problems are going to be solved by 2030. And therefore, we've made two recommendations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Firstly, we really recommend that everyone affirm that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s a key component of human health. As indicat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food security is essential. If people don't eat, then none of their other health requirements can be met. And secondly, that significant attention be given to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ircular economic systems. So this is new thinking that's coming out for our 21st century and how we better organise our economic systems so that they support sustainable, climate-friendly agriculture and fair trade. So once again, I'd like to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tion and for your commitment to tackling hunger. And clearly, our collective action is vital, as no one individual, group or sector can develop an ethical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food system. But together, we have to. So thanks so much. 로빈 엘더스 펠로우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단지 감염병과 또 기아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는 거에 있어서 더욱더 근원적인 식량 생산에 대한 내용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은 현재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에볼라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공중보건 위기를 겪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고 또 어떻게 또 대응하고 있는지, 또 현재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컨선 월드와이드의 서아프리카 총괄 디렉터인 레카 추토파 총괄 디렉터의 발표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Reka, please, your presentation, please. Good afternoon, and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peak to you today about Concern's work. I'm going to be presenting about food insecurity in the face of public health cri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or the DRC. The region that I work with includes Concern's countries of operation in West and Central Africa that speak French: Niger, Chad, DRC, Central African Republic, Burundi, and Rwanda. Over 700 staff work with us. About 10% of those staff are international, and over 90% of our staff are nationals of the countries that we operate in. Next slide, please. This year's Global Hunger Index highlighted 5 key factors driving hunger. And these factors all can be seen in the countries in West and Central Africa. Public health crises is one of them, which I will focus on today. But the Global Hunger Index also highlighted how conflict, gender inequality, the lack of livelihood opportunity and economic factors, and the environment, specifically climate change, all contribute to driving hunger. 4 of the 6 countries in my region have alarming levels of hunger, as per the Global Hunger Index. While Chad is ranked as the hungriest country, there's insufficient data on DRC, CAR, Burundi, and in fact 5 other countries, such as Syria, South Sudan, Somalia, and Yemen. Almost all of these countries are affected by conflict. And we know that levels of both stunting and acute malnutrition are very high in those countries as well.
In DRC alone, there are 4.7 million children and women suffering from acute malnutrition. Next slide. So this photo is a photo of a family in DRC. I included this because it illustrates well the situation of hunger in DRC and how the interconnected factors driving hunger can affect families. The family you see in the picture are preparing cassava flour and greens called sambe. It's quite a meager meal. It might mean that the family doesn't go to bed hungry that night, but the meal doesn't contain enough macro and micronutrients to prevent malnutrition, especially not to prevent chronic malnutrition, which is stunting, which can impact on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n some days, the family might supplement this meal with beans or meat if they can afford it. If a public health crisis occurs in this community, such as an outbreak of Ebola or COVID, the mother and father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might fall ill, putting a strain on the family. Even if they all remain healthy, the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illnesses such as movement restrictions or quarantines, though they are very important to prevent the spread of outbreaks, might mean that the family cannot access their fields where they grow this cassava and sambe. Most families in the communities where we work don't have access to a grocery store or supermarket. They harvest their food from the fields and attend local outdoor markets to gather other necessities such as oil, sugar, salt, spices, and perhaps on occasion meat. So movement restrictions to prevent the spread of illness can prevent access to markets and even what is available and arriving in the markets for them to eat. As the climate is changing, the periods of drought and heavy rains are getting longer and more unpredictable. And this has a major impact on when the rainy season starts and the planting season starts. And it could lead to harvest failure. It can also lead to situations such as the locust outbreak, which could decimate crops. There's another important feature in this photo, and that is gender equality. You can see that the father is helping with meal preparations, and this is one of the messages in our cross-cutting program called Engaging Men and Boys. Gender equality is key to preventing food insecurity and malnutrition. We know that sharing the workload so that it is not only women who work in the fields or prepare meals or take care of the family. Sharing the workload can contribute to improved nutritional status of the whole family. We also know that the education level of girls and women have a direct impact on their and their children's nutritional status. Almost 1/4, 25% of girls between the age of 15 and 19 years in DRC are pregnant or have already at least one child. And we know that children born to women under 20 years of age are more likely to be stunted and have higher rates of child mortality. And finally, conflict is presented in this photo, or the lack of conflict. This community appears at peace. The family is preparing the meal outside what looks like to be their home. However, in DRC, over 5 million people are displaced from their homes due to conflict, fleeing their homes often with very little or nothing at all. And once displaced, many people cannot access their farms or cannot access their previous livelihoods, and they depend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survive. Next slide. So I'm going to give you a snapshot of the public health crises ongoing in DRC. You've heard from one of the previous speakers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global health security and global food security. Ebola, the 11th outbreak in DRC since 1976. The last outbreak, the 11th one, ended just under a week ago on the 18th of November.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e DRC is Ebola-free in about 2.5 years. The previous outbreak was the first time that there had been an Ebola outbreak in a conflict zone. And while we have a vaccine available for Ebola now, which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decreasing the number of deaths,
Health systems are weak in DRC, and tackling an outbreak can be very difficult and resource consuming. Measles has also been at epidemic proportions in DRC for the last 2 years. There's been a 2-year-long outbreak, and during that outbreak, over 350,000 people had measles and over 7,000 children died. Measles is a completely vaccine preventable illness. Yet, due to conflict, due to the large distances that you have to travel in DRC because of the size of the country and lack of resources, the vaccine wasn't getting to every child. Measles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looking at malnutrition and food security. Measles increases the rate of malnutrition in a child, and a malnourished child has a longer and more severe illness with measles, and so it becomes a vicious cycle. There have also been outbreaks of cholera in DRC. 23 out of the 26 provinces currently have an outbreak of cholera. And malaria, 16.5 million malaria cases in 2019, causing nearly 17,000 deaths. That's more deaths than due to COVID in DRC in just 1 year. And malaria also leads to children becoming quite quickly severely malnourished. And then so all of these illnesses can contribute to malnutrition, as can access to and uptake of food. And so, as I said earlier, about 4.7 million children and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in DRC have acute malnutrition. In terms of COVID-19, we haven't seen as big of an impact in West and Central Africa as in countries in Europe, Asia, and the Middle East. However, health systems are very weak. Prior to a recent donation at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DRC had only 5 ventilators for 84 million people. Central African Republic had only 3 ventilators for a population of 5 million. Next slide. So how does Concern respond to health crises? Well, we respond in 2 ways, and the first one is direct programming. And you can see on the slide there some statistics and some figures and some photos of some of the direct programming that we do. So in the photo at the top, you can see a group of volunteers training and passing messages about the prevention of COVID to a family. You can see in the photo on the bottom right, a woman at a health center, a healthcare worker, equipped in he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ith a hand washing station outside the health facility. So that's one of the things we do. We train people on how to put on the protective equipment, take it off safely, how to disinfect the health centers, how to identify certain illnesses, and what messages to give about prevention. We distribute soap, hand washing stations, and protective equipment. We repair boreholes and hand pumps, ensure access to clean water so that there are hand washing stations available and water in order to clean the health facilities. And when COVID-19 started, we had been doing a program on the prevention of Ebola. And we converted that program from an Ebola prevention program to a COVID prevention program. Next slide, please. And we also respond to public health crises in an integrated and cross-cutting way, which means that we incorporate it into every other program that we do. As part of all of our community work, such as our farmer field schools, or village savings and loans associations, or sessions with mothers and fathers who are being trained on health, nutrition, and hygiene messages, such as in the photo on the left. We also incorporate public health messages and prevention of COVID-19 at places like distribution sites. So on the photo on the right, you can see that people are lining up for a distribution, and there's social distancing. There are hand washing stations in place so that they can wash their hands before they enter the site.
And we also conduct research with various universities and research bodies, looking at things like the link between health and nutrition and the local context, the link between the seasons and the rates of malnutrition. Next slide. We work along the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so all the way from humanitarian programming to development, to ensure that food security and to prevent malnutrition in the face of many crises, be they public health crises or crises due to conflict or climate change. So there's sort of three categories of programs that we run. The first is rapid response and emergency response. This can take a wide variety of forms, but very often, especially in the DRC, we use cash transfer methodologies, transferring cash either through mobile phone or physically, to ensure that people can purchase the food that they need and purchase other goods that they need to survive. Sometimes we run fairs with vouchers, food and seed fairs, where people receive vouchers and can exchange them for food or for seeds to plant. We rehabilitate water points and do emergency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And at times for emergency response, especially if the markets are weak and there's not enough food available in the market, we may even do direct distribution. We then continue to support communities through early recovery and resilience, again using cash for them to repair, rebuild, restock their animals, restock their seed stores so they can plant for the next season. We also provide training and skill building on savings and on various life skills. And then in our long-term programs, we continue to use cash transfer as one of the main methodologies. One of the programs we run is called the graduation program, where we provide monthly cash transfer, but we also provide training on skills on how to save and how to access financial services. And at the end of the program, provide an asset transfer so that that family or that person can start a new livelihood or an income generating activity, which has long-term impacts. And throughout all of this programming, we continue to bring in the messages around public health crises, about the importance of health and good hygiene, about gender and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We incorporate conflict prevention methodologies to prevent conflict not just in the household and the community, but to try and prevent conflict on a wider scale. And we incorporate messages about the environment an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environment and how to adapt, especially how to adapt to changing climate. Next slide, please. So what are we watching out for in 2021 in the Francophone Africa region? Well, the first thing we'll be watching very closely is the impact of COVID-19 on health, but particularly on the economy. So as many of you will know, COVID is having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which could have an impact on the donor funding available, as governments have competing priorities and have accrued large debts and are focusing sometimes on their own populations. But it's very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support and to not lose the gains that we've made overseas. We're also looking at the local economy, monitoring increasing food prices, monitoring inflation and currency fluctuation. We're also very concerned about low remittances. Remittances are when money is sent back. Often people travel to different countries for work and they send money home. And with COVID-19 restrictions, less travel, fewer jobs available, those remittances have also dried up. And we're looking at the impacts of the reduction in trade, particularly cross-border trade. We also have to keep an eye on fragility and conflict. There are elections coming up i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region, either at the end of this year or early next year.
And there are still armed groups and conflict in many of the areas where we work. For example, in Northeast DRC, there are over 100 armed groups operating at the moment. And finally, we continue to focus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s mentioned by an earlier speaker, the locust outbreak, but also the increasing cycle of droughts and floods that affect people's ability to plant, affect the output of their harvests, and lead to food insecurity and malnutrition. So those are some of the things we are watching out for. Thank you very much for letting me share with you today about Concern's work in the Francophone Africa region. 네, 레카 아주 총체적인 그 컨서런 월드와이드의 중앙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이 프랑코폰 프랑스어권 지역에서의 아주 홀리스틱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활동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단지 이제 코로나와 이제 기아에 대한 내용들을 훨씬 더 넘어서서 아주 홀리스틱한 또 이제 그런 분쟁의 이슈에 대한 상황까지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 분, 저를 포함해서 저희 3명의 발표를 통해서 올해 기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공중보건의 위기가 극빈 지역의 식량과 일상을 어떻게 뒤흔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사들을 연결하고 이어서 Q&A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세션은 좀 더 깊은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은 영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동시에 또 한국어로 통역이 또 진행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Q&A 세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ank you for all of your wonderful presentations. I think today's presentation was really eye-opening and really very far extent covering so many of different areas that we have to think regarding the global pandemic and food system and the holistic approach that is necessary in the local situations. So I will try to ask some questions. So all of us are in one screen, so I'm just letting you know. And at this moment, we have about 300 participants listening to our discussions. So I hope we have a really great sessions. To start the Q&A session, I will start the question regarding how zero hunger is possible in this public health risk crisis. Actually, I will start with more specific questions. To start with Robin Elders. So one of the questions that had been pre-submitted was that among the climate change and public health crisis, which makes a bigger impact on the food security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y? Both of them makes impact obviously, but which do you think is making a greater impact on the food security situations? Please, if you can share us your thoughts and opinion. So in terms of food security, clearly we have to deal with our food systems in that agriculture is at the same time part of the problem in that it is a large emitter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it's also a significant part of the solution. So we do need to work together, and I think it's where public health, nutrition, and agriculturalists can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what we choose to produce, what we decide to produce for food, is going to be nutritious, that it's not going to impact negatively on the environment, and that it's produced and distributed in a way that it's accessible and affordable to everybody who needs it. So going forward, I would like to think that public health nutritionists and farmers and food retailers all see themselves as one of the big team about having safe food that's good for us and good for our planet. I hope that answered your question. Oh, okay, sure. So the second question is to Rekha. Which is the biggest challenge or difficulties for NGOs in operating in the field under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s, and how you are coping with them?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think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was access, both to the countries, but access within the countries. As you know, one of the first reactions of governments was to restrict movements, either restrict international travel, but in many cases, like in the DRC, also to restrict movement between provinces. And this was a very prudent measure, obviously, to avoid the spread of COVID, especially at the beginning when we weren't sure what the caseload was, where testing wasn't very readily available, and we didn't know what the impact of COVID-19 would be on a country like DRC. However, these movement restrictions also impacted NGOs' ability to operate our programs, to access the communities where we work. And so we very quickly had to adapt to more remote work, finding innovative ways to manage programs, to continue to operate programs, working with staff who were already in those areas. Sometimes using technologies such as mobile phones or tablets to record what was happening, to take photos or video, to transmit that back. And we also had to adapt every single one of our programs. So everywhere where we had community meetings, we had to adapt for fewer people, to prevent people from traveling between communities, to ensure there's social distancing, to ensure there's hand washing, that the meetings take place outside. As you saw in my presentation, we adapted the way we did distributions, including cash distribution, food distribution. So it required a large number of adapt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 I think it is really interesting that you're also using some of the innovative approaches to deal with the difficult situation that is currently that are being faced by the people on the ground. And actually, before going into one more question, there is there is a question that came up online in the real time to the Rekha. But before I ask this to Rekha, I just want to go back to this one question to our Robin elders. You mentioned about the importance of this One Health approaches for the food securities. I think it will be really a great transition from the approach to focus on human health and humans' food production systems. But under this One Health system, we have to really open it up to deal with the issue in environments and also the issue of the animals' health, as you talked about the flu, avian influenza.
So can you tell us your perspective about how we can deal with this One Health issue, especially in our partners in the animal health sector as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people who have heard of One Health before, you're probably used to hearing about it in relation to zoonotic disease. So that's disease of animals that gets transferred to humans. It'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with COVID-19. For those of you who have lived through various avian influenza outbreaks, you know the risk. So the difficulty we face is that I don't know of any country where all the human health people say they have the budget that they want, and all the animal health people say that they have the budget that they want to be able to do a good job. The reality is that all of our key services, animal health, human health, and plant health services, as we see plant pests and disease are also causing a problem. None of these services, none of these sectors have all of the funds that they want to be able to work effectively. And so I think we have an opportunity through some of the frameworks that are developing, from the Sendai risk reduction framework to the universal health coverage framework. We have opportunities to have them to align the key activities so that countries can invest. When they make an investment, they're going to get multiple wins. So investing in animal health, controlling avian influenza, controlling rabies is going to have a benefit for people, so that governments think about, how do I invest money so that I get multiple wins? And it needs to be done in a way that each sector feels respected and part of the big One Health team, so that we reduce the competition for scarce budgets, both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I think it is a wonderful answer. I think you are really broadening our views about how we have to really work together comprehensively and in the integrated manners, including the aspect of animal health, but not just that alone, but with the universal health coverage issues and with the food production issues as well. So I think we are no longer in the age of siloed approach of each different sector, but an era that many of different sectors that have to work together.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s. And to go back to the question to the RECA, you mentioned about the difficulties of lockdowns and the quarantines and how family has to deal with it. And very interesting comments that you made in your presentation was the role of husband in preparing the food and the gender equality aspect as well, which I think is relevant not only to the low and middle income country, but to the developed country male as well, including myself. So thank you for your comments. But in this regards, I think we are expecting the COVID-19 situation will be extended. Even though we are expecting some vaccine to be available, but I think to have whole world to be ready for the vaccines provisions, it will take a long time. So the COVID-19 situation will be extended quite for a long time. So, what do you think we can respond to this situation, especially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y situations? Thank you for that question. I do think that we are aware and thinking about how long COVID-19 will be with us, and I think you're
the person who asked the question is very correct that, the vaccines, obviously, it'll take a long time for vaccines to be available worldwide. I think we would strongly advocate that it's very important that there is equal access to the vaccine. As we know with any infectious disease, while there continues to be infectious disease in one part of the world, the risk of it spreading, of the virus mutating and of it spreading back across the world is very high. And so we need to continue to advocate for that. We will continue to respond. Essentially, we've adapted our programs to ensure that there's COVID-19 prevention measures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sure that those prevention measures are in place. But to ensure that we continue to deliver on our programs and we don't lose the gains we've made, be they in education, be they in food security, be they in water and sanitation. For people in very rural parts of many of the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there's been very few cases of COVID. And for them, their acute needs are around food, nutrition, clean water,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access to education. And so we will continue to focus on that. And we will definitely focus on the economic impact of COVID and keeping a very close eye on how it's affecting the economies in the countries where we work and what we need to do to support especially the poorest communities to make sure that they can continue to meet their needs. For example, with prices going up and with restrictions, many people survive by selling day to day the small production, either from their farms or various things that they've produced. And that we've seen a big reduction in those smaller markets. And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keep our eye o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 I think it is really important to see that COVID-19 will be with us for quite a long time. And as you said, the other basic health service and basic livelihood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sustaining all our efforts. And I think your comments about the additional focus on the vulnerable group, I think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can be disproportionate impact for the low-income and vulnerable groups. So I think this kind of support to the communities and population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 think, very important.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 And there is one more question to Robin. So the question is that this person who asked the question really recognized that the One Health is truly a cross-cutting issues, and it shall be highlighted even more later on, especially in terms of SDG. So, in your opinion, in terms of SDG, how should this One Health issues to be strongly advocated regarding the global SDG effort? Thank you. It's a really good question. And we know that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as a wonderful process, and we have an excellent spectrum of goals. When we look closely at some of the goals, they don't always line up with each other. And so what the One Health approach can do is help us to bring these goals together as we seek to have positive impacts across all of the goals going forward. And so adopting a multi-sectoral or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helps us to think just beyond the immediate indicators with each SDG, but to think about also how we
implement them, and how we can move forward after 2030. So the SDGs, the great thing about them is that it involves all countries, not just low income, not just middle income, but high income. It asks hard questions of all countries, and the One Health approach also will help us to answer those questions and to plan for what comes aft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amework. So it's a way of trying to get some harmony across all of the goals, where some of them focus solely on economic indicators, some focus solely on health. We need something that's going to bring it all together, and we'd like to think that adopting a One Health approach is going to help the SDGs collectively make our world a more sustainable planet. Thank you very much. I think as this theme has been appearing repeatedly, I think the true sense of integrations and integrated approach with all these different sectors, I think is very important. And thank you for highlighting the needs that we all have to work together in this goal of the SDG. Especially as we think about One Health, which are also giving that directions. So at this moment, I would like to ask one question to one of our own, Mr. Junmo Lee, who is the country director of the Concern Worldwide. So regarding this Global Hunger Index and food security, and this in the global pandemic situations, what would be the role of the Korea and our Korean as a country and as a civil society? What would be a role of Korea in this global community? 네, 질문 감사하고요. 한국이 코비드-19에 대한 대처를 아주 잘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저희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이 해야 될 일은 우선은 극빈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극빈 지역에서 뭘 필요한지에 대한 도울 수 있는 것들은 한국이 많이 갖고 있는데, 또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로컬라이즈 된 그 현장에 맞는 방법으로 도울 건지를 좀 습득을 하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많이 좀 습득을 해서 하우트에 대한 거를 좀 더 이렇게 장착을 한다면 많은 영향력들을 극빈 지역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약간 리더로서, 또 인플루언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좀 살필 수 있는 나라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인지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세계의 많은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염원들을 담아서 정부도 NGO도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Thank you, Mr. Junmo Lee. 이준모 대표님 감사합니다. So for the same question, this time I would like to ask these questions to Robin Elders. As you are in the Chatham House and you are from Australia, so you are from Asia Pacific. You are with us here. In your opinion, Korea had been long considered the emerging donor. I think Korea had emerged quite a bit already, even though we are sometimes calling ourselves emerging donors. But I think there are maybe some of the role that we can play, as it was suggested by Junmo Lee. In your opinion, what do you think would be the role of Korea in the situation of this COVID-19
and global food crisis and global food insecurity issues, and global hunger situations. Can you suggest us the role that Korea can play?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 I agree with you that the term emerging donor does not seem to be appropriate. Korea has been and has demonstrated its willingness to support people and communities and countries. And on the donation side, to me, it's not the size of the donation that counts. It's the duration. It's the willingness to walk alongside people. So small amounts of money that are used over time and used in partnership with people will have major impacts. And that's not to infer that some of your projects aren't very large, but what's important is that continuity of connection and working and taking joint responsibility and partnership in the work that you do. In terms of your national skills and resource base, you're known as a leader. You have transformed your economy. You're a beacon to many countries in seeing the way that has worked. You have come up with a range of agricultural innovations, and as was mentioned, your skill in digital technology, I think,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and finding ways to make that affordable and useful and safe for people across the world. So I think you are right to highlight this. I would love to see Korea receiving the recognition that's due. And it's the same with concern worldwide. Ireland also may be a relatively small country, but it understands hardship. Like Korea, you've been through challenges as well. You understand those challenges, and you continue to want to share what you can with those who need support right now. So having money is one thing, but it's that commitment, it's that spirit of engagement that I think is so important. So in terms of being someone from the outside, I thank both Korea and concern from Ireland. And I should say, I just be honest here, I also carry an Irish passport as well as an Australian on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Actually, historically, I think a lot of Korean relate their history with Irish history of going through a lot of suppressions and difficult historical difficulties. And as smaller nations, always there is thoughts about how the country can take the role in the global situations. And I think both islands and Koreas are emerging quite successfully in the economy, especially in the ICT, with a very high level of education. And I think they have a lot of potentials to play the role in these global situations. So I think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can share together.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ments about that. So I think the time has passed quite a bit, but I would like to just go back to some of the points that we have shared today. I think as Ms. Robin Elders shared with us, the importance of this holistic approach and for the sustainable food systems, and especially with the One Health approach to achieve the zero hungers, and the aspect of the sustainable food security issue is, I think, very important aspect. And the view of the importance of having global and multi-sectoral view is, I think, very important, including the issues of the trade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practice that this trade is having the impact. So thank you.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ments, your presentations. And also with Reka, it was really great to hear all your sharing of the what are really happening in the field, especially with the work of the Concern International in francophone parts of the Africa, especially with many of the efforts for public health efforts. Especially, it was very impressive to see that how the Ebola response related support had been transferred to the COVID-19 support, and also how the support is not only confined into the health support, but for the food related issues, but livelihood related issues and other aspects. And it was impressive to hear that the concern is actually taking a part about the effort for longer term issues about how the emergency rapid response is taking place, including people helping the people on the ground with cash transfer programs, and also having the not short-term emergency response, but to the longer-term support as well. And also, I think it was really impressive to hear that there is a concern, there is actually interest in the longer-term situations, about the impact of the health and economy in the local economy, and the currency and cash situations, and how this trade will be making the impact, and the money transfer from the overseas to the low and middle income country. I think having the longer term perspectives about how all these situations will be impacting the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nd how we can frame our longer term strategy and support to this country, I think is very important. And lastly, the aspect of the climate change and all this situation is, I think, also very important insights that you have given us. So I think it was really enlightening presentations, and it was really great time, that great opportunity to learn so much more about all of the public health issues and global food security issues, and all the efforts that are being undertaken on the ground as well. So thank you very much for all your presentations, and also your thoughtful and very insightful comments as well. So thank you very much. So we'll wrap up today's sessions. I will go back to my explanation in Korean. So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시간 댓글로 또 참여해 주신 참석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신 모든 패널 분들께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한 컨선 월드와이드 한국 오피스의 이준모 대표님의 클로징 멘트를 청해 듣고 오늘 준비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저희를 더 큰 질문과 생각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맨 처음 원헬스라는 그런 개념을 들었을 때 이훈상 교수님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런 논의들을 시작했을 때 너무 큰 주제였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뭐부터 시작할지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지만 그것들을 이제 풀어갈 때 있어서 아까 중요한 말이
원팀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되게 크게 귀에 들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한 커뮤니티나 어떤 나라를 지원할 때 홀리스틱 어프로치란 말은 이제 보건위생, 생계 지원, 뭐 젠더, 내전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그 커뮤니티를 도와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한 자리에 모이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플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또 로빈이 말한 것 중에 이게 뭐 저개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산업국가, 발전된 국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것들을 맞춰서 얘기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서로 소통해야 되고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야지 아주 복잡하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INGO의 역할뿐만 아니라 뭐 국가나 뭐 시민사회, 뭐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 파티시펀트 참여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공중보건 위기나 식량 시스템과 같은 큰 주제에도 불구하고 제로한 거를 위해서 일상에 살 수 있는 실천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못다한 질문들은 저와 연사들 그리고 컨선 동료들이 함께 곱씹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GHI에는 팬데믹 상황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을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제로 헝거라는 목표가 있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계의 참석자분들과 시차 속에서도 아일랜드에서도 호주에서도 발표를 위해 멀리서 함께해 주신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였습니다.